촉강상 읽기 목적과 읽기 과정을 통해 읽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책을 읽을 때에는 목적이 분명해야지. 읽기 과정도 점검해야 되고요.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포인트 오른쪽 보죠. 목적에 따라서 읽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과정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소단원 지식 넓히기. 읽기의 특성과 같이 읽기라는 건 글의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읽기의 가치. 읽으면은 뭐가 좋아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 그러니까 늘 독서 강조하는 거지. 밑에 읽기의 원리.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냥 눈 뜨고 글자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요. 읽기는 글을 매개로 글쓴이와 독자가 만나는 사고 과정이다. 독자는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의 의미를 구성한다.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 좀 정리해 볼까? 그 정도까지 가는 거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글의 내용을 깊고 넓게 이해함으로써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얘 왜 썼을까? 이 글을. 글의 내용을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여도 이래서 받아들일만 하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맞아. 이러한 책을 읽으면 지금 지구온난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읽기 과정에서의 활동, 그나마 별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읽기 전, 중, 후 요렇게 섞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바꿔놓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읽는 중 독자는 읽은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OX. 그래서 맞냐 틀리냐 정도만 확인해 봐도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읽기 전, 중, 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읽고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그 정도는 집에서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신발을 어떤 목적으로 신는지 생각해보고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하는지. 됐어.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야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옆에는 뭐 나와 있나? 41페이지 뭐 많아 나와 있는 거. 내가 쓴 책, 내가 이 책을 읽고 쓴 진로 소개 글 읽어봤어? 네 블로그에 댓글도 달았지. 마침 가방에 있는데 그 책 빌려줄까? 정말 고마워. 이 책을 읽으면 그림 보는 안목이 생길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는데 기차 안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책 따라 이야기를 나누다니 오늘따라 너 달라 보인다. 이 책 생각보다 두꺼운데 어떻게 읽어야 하지? 꼼꼼히 다 읽을 수도 있지만 훑어보다가 관심 받는 것도 읽을 수가 있어. 라는 것들 다 필요 없어. 오른쪽 밑에 완자쌤 조언 여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능숙한 독자가 되려면 독자는 자신의 읽기 상황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읽기 상황에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읽는 목적, 글의 특성, 자신의 배경 지식 정도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라는 것들. 친구들과 책에 대해서 대화 나눠본 게 최근 언제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읽어보라고 해서 중요하고 좋은 책이요라고 해서 사마천의 사기 읽고 있는데 다 읽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골라서 읽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손대기 시작한 건 자객열전. 왠지 제목만 봐도 재밌어 보이지 않아? 예. 그래서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자객들의 이야기인 건데 아무튼
독종들 많더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객 암살하는 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제재 선정 이유. 시각상과 촉각상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과 미술의 의의에 대해 오케이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뭐예요?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 설명하는 글이지. 설명문은 설명이 목적이 아니야. 설명을 통한 이해가 목적이야. 이 글을 읽으며 글을 읽는 목적과 읽기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벌써 포인트를 얘기했네요. 글을 읽는 목적과 읽기의 과정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진다. 글을 읽는 목적과 읽기 과정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 글을 읽을 때 스스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글을 읽는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문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뭔가. 글의 종류 설명문. 미술의 초상갈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인식,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말 되게 어렵네. 일단 모르는 거 알려주겠으니까 해설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좋으니까 예시적이겠지. 측면상, 정면상, 시각상, 촉각상 등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술의 표현 방법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관련 있는 작품을 예를 들어서 제시해 줍니다. 제재는요, 시각상과 촉각상이래요. 주체가 본 그대로 나타나면 시각상,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면 촉각상, 개념과 사례를 제시해 줍니다. 내가 본 대로 그렸어요. 시각상이군. 내가 본 거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라고 하면 촉각상.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주제는 늘 중요하죠. 인간의 사유, 인식과 사유를 표현합니다. 예술은. 그것이 미술이에요. 미술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라 밑줄,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의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술관 가서 이렇게 전시회 보고 온 적 있어요? 이거 단원미술관 뭐지? 안산미술관이 단원미술관으로 이름 바뀌면서 전시회 새로 하던데? 그럴 때 한번 또 가보고 그래야지. 효과적인 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읽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해야 되고요.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읽고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아니었었네? 그러면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 난 누가 토하는 줄 알았네. 근데 상황에 따라 읽기 방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읽기 과정에서는 물론 글을 다 읽은 후에 무슨 얘기였었을까? 그 얘기는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요런 게 전제로 깔려 있었던 거겠지? 추론하고. 글을 읽기 전에 글을 읽는 목적, 특성, 형식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43페이지. 일단 글을 읽기 전에 오른쪽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화가가 실루엣으로 인물의 옆 얼굴만 그리는 것은 정면으로 실루엣을 표현하면 눈, 코, 입 생김새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일단 실루엣이 뭔가라는 건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머리 모양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프로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 어떤 사람입니다.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당연히 이게 중요한 거겠지. 사람의
측면을 묘사해서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 그 사람이지. 우와, 그 사람의 특징 엄청 잘 뽑아냈네. 라는 것들. 다음, 읽기 전이에요. 체크합시다. 뭐 한다고? 읽기 전에. 읽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는 것인가? 목적을 확인하고. 제목을 통해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고. 시각상은 시각을 그리는 건가? 촉각상은 눈 감고 이렇게 만져본 거를 옆에다 그리는 건가? 그냥 추측은 해보자고.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 이미 사실은 답이 나와 있어요. 뭐, 시각상은 보이는 것. 촉각상은 아는 것. 이런 거겠네. 시보, 촉, 아. 아니야, 너무 이상하다. 시각상 보이는 대로, 촉각상 아는 대로. 위로 올라가죠. 읽기 전에 해야 될 거. 여러분들 네모 칠 수 있으면 얘 네모 칠 거예요.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 나오는 읽기 중, 요 내용도 중요하겠죠. 네, 반드시 읽기 전 중 후에 해야 할 것들이 시험 문제다라는 것들.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뭔지 생각하고 읽어야 돼. 제목을 보니 이 글은 그림에 대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야 돼. 다시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올게요. 진짜 본문 들어갑니다. 파리의 몽마르트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테르트르 광장입니다. 이곳의 화가들 중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을 쓴대요. 그의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가 없고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 그려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네, 옆으로 돌아서세요 하고 여기 옆 얼굴을 그리는 거지. 그거를 종이 조각을 잘라서 형태를 보여준다고. 검은 종이를 잘라서 붙일 건데 이렇게 앞을 보고 있으면 그냥 다 사람 이거밖에 못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어디가 있어? 옆얼굴만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루엣으로 표현합니다. 정면은 실루엣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끝. 그리고 여기에 가서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말 걸면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팔찌 같은 거 걸어주고 있는데 사기당하는 거야.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한 20년 전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노끈 같은 거. 그 실 같은 거 있지. 싸구려. 문방구에서 초등학생 살 것 같은 거. 1,000원, 2,000원짜리. 그거 한 2, 3만 원에 판다고 애들. 그렇다고요.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어머, 순식간에 단어 뜻 설명해줬죠? 프로필 옆에다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 짧은 비평을 프로필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요 말 괄호쳐 그냥 한 사람의 여기에서부터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핵심적인 특성을 뽑아낸 그림입니다. 아, 정면보다 측면이 사람의 특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구나.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 많이 그렸지만 동양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갈래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프로필, 다시 어디가 있냐, 측면을 표현했고 동양에서는 프로필 발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상을 잘 드러냈습니다. 서양과 동양에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대조의 표현 기법이 쓰여져 있구나.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빈도로 보면 확실히 중국보다 떨어진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 글쓴이가 물어봄으로 인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독자의 관심을 유도해 줍니다. 우리 이미 글을 읽고 있잖아요. 읽는 중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서양에서는 측면상을, 동양에서는 정면상을 주로 그렸구나. 질문처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스스로 물어보고 있죠. 읽는 중에는 질문을 만들면서 읽어야 합니다. 밑에 우르비노 대공 부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1472년 대공과 그의 부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그렇지 옆얼굴이잖아요. 프로필. 옆에다가 쓸까요? 측면. 뒤로 원경이 그려져 있음에도 정측면인 탓에 인물과 공간이 분리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프로필은 얼굴의 형태를 잡는 데 편하지만 공간과의 관계를 애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문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로필은 얼굴의 형태를 잡는 데에는 편하지만 얼굴의 형태는 잘 드러내주지만 공간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든 단점도 있습니다. 밑에 서양과 동양의 초상 갈래의 차이 계속했던 거 반복이죠.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에 측면을 표현한 프로필 초상화를 많이 그렸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화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정면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옆에 문제 그냥 같이 풀고 갈게요. 이 글을 쓴 목적 일단 생각해야지. 글의 종류 뭐예요? 설명문지. 설명문. 설명문은 뭐 하는 글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이죠. 정답 3번. 정보 전달을 위해서 and 옆에다가 독자의 이해. 2번. 삼음절 세 글자로 쓰래요.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포함 묘사해서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글이 뭐라고 그래요? 프로필. 이렇게. 나도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볼까?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죠. 안 될 거예요. 먹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거든. 옆에 나와 있는 거 사람과 동물의 이미지면 일단 미리 확인할게요. 동물은 전형적인 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동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동물 던져주잖아? 그러면 보통 같은 면을 그릴 거예요. 사람의 이미지는요. 동물은 전형적인 면이 한 개 있지만 사람은 전형적인 면이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있어.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면이 옆면일 수도 있고 앞면일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요거죠. 우리는 읽는 중에 뭐 합니까?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도 글을 읽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네모칸 쳐놔야 되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읽는 중에 우리는 뭐 합니까? 읽는 중에 우리는 뭐 합니까? 요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여러분 소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소 얼굴 이렇게 정면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다 옆에서 옆모습 그리지?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요.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동물을 그릴 때 앞, 옆, 위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일단 말 한번 그려보세요. 나 말 한번 그려볼까? 나 말 이렇게 그릴 거야.
다음 물고기를 어떤가? 물고기 그려볼까? 나 물고기 그냥 이렇게 그릴 건데.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도마뱀 어떻게 그릴 거예요? 나 이렇게 위에서 본 거 그릴 건데. 보통은 그렇지 않나? 도마뱀 그릴 때?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정리해 준다는 얘기죠. 동물을 그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그것이 각인된 전형으로 머릿속에 새겨진 이미지로, 일반적인 이미지로.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말, 물고기, 도마뱀처럼요. 자, 여러분 사람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같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경쟁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동물과 달리. 그러면 위에다가 또 써야 되겠네요. 뭐라고? 대조. 동물은 한 개, 사람은 두 개.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형 박물관, 이집트 건데 왜 영국가 있냐?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간 네바무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상한데? 똑같은 사람을 그리는데 여기 얼굴, 다리는 옆에서 본 거고 가슴팍 얘는 정면에서 본 거고.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지만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얼굴과 다리는 측면으로, 가슴과 눈은 정면으로. 적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읽는 중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랬을까? 질문을 만들면서 읽는다고. 이러한 혼합 형식으로부터 인간의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존재를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요렇게 화살표. 인간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 어디가 있어? 옆면이 먼저 떠오르는 존재입니다. 다 필요 없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면이 두 개다. 정면, 측면.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대표적인 면이었겠지만 진화에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는 가슴과 배가 드러나서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임의적인 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면서부터 어떻게 처음에는 옆면을 중요시 여겼다가 처음에는 옆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진화하면서부터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옆면을 중요시 전형적으로 여겼다가 옆면과 앞면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얘네는 왜 정면, 측면을 같이 그렸을까? 질문을 만들고 진화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질문을 하는 거 읽는 중.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읽는 중. 옆에 거 3번 빈칸 채우러 갈게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인물의 얼굴과 다리는 어디에서? 측면상으로. 가슴과 눈은 정면상으로 혼합했습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사람이 측면과 정면의 경쟁적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번 대상의 전형적인 면. 동물은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앞면만 아니요. 앞면과 어디가 옆면이 옆에 본문의 밑에서 셋째 줄에 네모쳐져 있잖아요. 3번 틀리지. 인간이 네 발을 사용했을 때의 전형의 면은 하나였을 겁니다. 옆에 앞에 옆. 대상에 대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것을 전형의 면이라고 합니다. 잘했어. 틀린 건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정면이나 측면이나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겁니다. 서양에서는 프로필이 많아요.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 형태의 포치에 유리해 정면상보단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라는 점. 고대 로마에서 주하의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도 항상 측면상을 새기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면이나 측면 둘 중에 하나 그리는데 서양에서는 프로필 그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측면을 그립니다. 측면을 잘 그리려는 이유, 얼굴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포치에 유리해서 얼굴을 정확히 재현할 수가 있으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측면만 새겼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마달락의 내용은 따로 체크할게요. 프로필에 발달한 이유. 중간에 아마 자꾸 막 손 들고 싶었을 거예요. 포치가 뭐예요, 쌤? 아이고. 포치가 뭐예요? 넓게 늘어 놓음. 이런 거지. 이렇게 저질러 놓고 펼쳐 놓는 것들. 자, 아까 슬쩍 지나갔었던 얘기인데 볼까요? 묻고 대답해주죠. 근데 작가가 물어보고 작가가 스스로 대답해주죠. 문답. 문답을 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합니다. 저는 하나 더 써드렸죠. 어떻게?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써드렸지. 예시, 예를 들었습니다. 라는 것들. 말, 그 다음에 물고기, 도마뱀 이런 것들.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간 내바문. 그래 또 얘도 예시였었네. 네. 놓치기 쉬웠었는데요. 다시 왼쪽 페이지로 와서 어디에가 있을까? 여기 늪지로 사냥 간 내바문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예시 이렇게 하나 또 써놓으면 되지. 계속 정리된 거 읽으러 갈게요. 사람의 대표적인 면 2개. 서양의 초상화에서도 보통 2개. 일단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면은 동물은 하나지만 사람은 어디가 있냐? 측면, 정면 2개. 서양의 초상화는 2개의 이미지, 정면과 측면 중 측면을 선택합니다. 프로필이 발달해 있어요. 옆에다가 쓸까요? 왜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마달락에 3가지 있습니다. 1, 2, 3 있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복습할 때 보러 가면 되지. 괜찮아. 일어나도 돼. 앉아도 돼. 괜찮아. 예의상 그렇게 막 졸아주는 거면 괜찮아. 사양할 테니까. 조금만 기운 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하다고. 이렇듯 인간이 2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아까 왜 2개의 면을 동시에 갖게 됐다라고 그랬지? 4발로 걷다가 진화하면서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동서양에서는 이 둘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습니다. 부분 측면상은 뭐예요? 정면과 프로필 이외에 이 둘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는 정면, 프로필 모두 나타낼 수가 있대. 정면, 측면 모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듯이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끊어.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지 맘대로 봉합,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정면, 저기는 측면 이렇게 그리기로 했대. 사람 잘라다가 붙여놓는 식으로, 봉합하는 식으로. 읽기 중에, 요건 아직 아니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뭐요?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 벽화 어디가 있냐? 무덤 벽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대요.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설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니야. 죽어도 내세, 저세상 가서 지금처럼 똑같이 살 거래. 왕이 죽으면 저세상 가서도 왕처럼 살 거고, 이 왕 사냥 좋아했는데 죽어서도 저세상 가서 사냥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한 그대로 상태로 가야 돼.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릴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 사냥을 하는 걸 그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손은 작아지잖아. 그러면 저 세상 가서 어떻게? 아주 요만한 요 작은 오른손으로 살아야 되니까 양손 크기 똑같이 맞춰줄 거라고. 멀리 있거나 다른 것과 겹쳐져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걱정한 거야. 이거 양팔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임금님이 우리의 황제 파라오가 저 세상 가서 왼쪽 팔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칫하면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런 염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보이는 대로 그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칫하면 사자는 죽은 자는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저거 그림 볼게요. 늪지로 사냥간 내 밤은 어때요? 양팔의 크기가 똑같이 그려져 있죠. 다리의 크기도 똑같이 그려져 있지. 사냥하는데 불편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겠네요.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서양에서 프로필, 측면 사진이 발달한 이유 총 3가지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단락에 있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밑에 방금 읽은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이한 점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봉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면상 그릴 때는 정면상, 옆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측면상,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의 일부가 작거나 안 보이게 그려지지 않도록 그렸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읽기 중에 포치가 무슨 뜻이지? 사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놓치고 갈 뻔했었네요. 침착해. 할 수 있어. 여기죠. 다시 네모 쳐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벽화가 그것과 관련이 있나 보구나. 고대 이집트는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배경 지식을 활용했구나. 내가 아는 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읽는 중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합니다. 5번. 이 글에 나온 포치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넓게 늘어놓음. 일단 확인해야 될 거는 읽기 전, 중, 후 언제 하는 거야? 읽기 중에 하는 거야. 모르는 건 사전 찾아보는 거지.
사전은 일종의 자료잖아요. 자료를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단어 뜻을 찾는 것, 자료를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체크해 놓을게요. 뭐뭐라고 하던데, 뭐뭐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봤던 책에서, 얼마 전에 봤던 뉴스 기사에서 이런 단어 그냥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를 작게 그려놓은 것은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여기다가 바로 실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었다. 신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그러면 그거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균형이고 파괴인데요. 나 그림 그렇게 그리지 않을 건데요.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들의 그림은 누구?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이다.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시각상. 시각상.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촉각상.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까지 이해하면 있는 그대로 혹은 자신의 경험대로 내가 봤었을 때 성현이 왼팔 오른팔 크기가 똑같아. 너 팔뚝 엄청 굵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옛날에 만져본 적이 있어. 자, 성현이 팔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떤 동작으로 있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만져봤었을 때는 둘이 똑같았거든, 크기가. 그러면 야구할 때처럼 공을 던진다고 팔을 이렇게 하던 아니면은 저기 수영하는데 물 위에 왼쪽 팔만 수면 위에 나와 있던 상관이 없어. 나는 왼팔 오른팔 다 똑같은 크기로 그릴 거야. 내가 만져본 촉각대로 경험상 내가 아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모의고사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촉각상을 아는 지식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지문들도 있었어요. 계속 봅시다. 촉각상이란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봐요. 네모.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입니다.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서 한 지점에서의 볼 때 크기가 달라봐도 만져보면 같듯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우 좋은 말이야.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시각상이란 시각삭세모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체크하죠.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입니다. 계속 우리 네모 치고 왔으니까 여기에다 또 네모 칠 거예요. 옆에 읽기 중에 원근법 표현에 익숙해 있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한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원근법을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 미술교육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아예 배우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릴 거라고.
그래서 미술학원 가고 그림 그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점 소실, 2점 소실 이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던데. 그럴 거예요. 저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행 갔을 때 그걸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목표인데 어떤 책을 찾아봐도 제일 첫 번째 강은 소실점 얘기, 원근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예로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는데요. 예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거리 그림, 문방구 그림,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화의 책거리 그림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촉각상에 기초하여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까요? 원근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원근법에 의존하지 않는 거지. 이런 사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나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에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촉각상이 아니라 시각상인 거지. 이러한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책거리, 조선민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밑에 볼까? 사물 하나하나를 촉각적 진실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려 보니 공간 자체가 왜곡이 되어 버립니다. 3차원적 깊이와 부피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카소의 입체처럼 해체된 공간이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확인할 건 조선민화 책거리는 촉각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촉각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과는 달리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와는 달리.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촉각상. 눈치챘어요? 저 계속 촉각상은 밑줄 긋고 있고 얘는 꼬불꼬불 밑줄 긋고 있었었는데 아까 대조 있었던 부분 어디였었지? 자달락에서 여기 옆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여기 요 부분. 촉각상, 촉각적 경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아는 대로. 시각상, 시각적 경험, 주체가 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지. 읽기 전중 후 중에 읽기 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한 내용하고 확인할 수 있고 촉각상 시각상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적어둬야지. 글을 읽으면서 기록할 수 있지. 또 읽으면서 오 잘하는데 우리나라 민화를 인터넷에서 좀 더 찾아봐야 되겠어. 궁금한 점을 기록해 봐야 되겠어. 오른쪽 됐고 밑에 문제 또 같이 볼게요.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아는 대로 그려, 내가 예전에 만져본 대로 그려, 촉각상. 눈에 본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각상이라고 합니다. 1번 사물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를 같게 그리는 것은 원근법? 아니죠. 원근법 X지. 다짜고짜 어때요? 택배 상자를 하나 그려도 멀리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좀 좁아지지 않나? 이렇게 여기 됐어. 좁아질 거예요. 그런 걸로 합시다. 촉각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각상으로 보는 것보다 보편적이지. 그렇지. 촉각상으로 하는 게 일단은 보편적이야. 근데 그리스 르네상스 애들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걔네들이 오히려 조금 특별했었던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47쪽. 고대 그리스 벽화의 특징.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내세에서도 이승과 마찬가지야. 신체의 일부를 작게 그리면 실제 크기를 줄여버려. 고대 이집트 벽화에 반영된 양상. 여기는 따로 체크할게요.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점으로 봉합하는 방식. 두 개의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정면, 측면 동시에 나타내요. 촉각상과 시각상의 비교. 사실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촉각상과 시각상의 비교. 촉각상은요,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원근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보편적인 표현. 보편적이다에 밑줄 하나 더 걸게요. 보편적인 건 촉각이야. 시각상은 본 그대로 시각적 사실성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그리스 르네상스 고유의 표현 방식. 시각적 사실성에만 의존. 우리 본문만 한 다음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 거예요. 조금만 기운내. 괜찮아. 이제 가운데야. 처음, 중간, 끝 부분에서 이제 중간 부분 거의 다 끝났어.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시각상.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 촉각상이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기능은 그냥 밑줄이겠죠. 말이나 글처럼. 이것은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에서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는지,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졌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왜 그리스 애들만 시각상으로 그렸을까요? 오히려 걔네가 특이한 거야. 보편적이지 않아. 그래서 걔네들이 요 시기에만 쓰이고 오히려 다시 익숙한 촉각상으로 넘어오는군요. 미술의 흐름이 시각상에서 촉각상으로 넘어오는군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촉각상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됐어요? 저는 미술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합시다.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 밑줄.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입니다. 아는 걸, 이해한 걸, 느낀 걸. 그럼 이거는 시각이야, 촉각이야? 촉각이지. 촉각.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사실은 촉각이구나. 시각적 사실성에 의지해 표현하는 것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야,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 좀 맞춰서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쟤네들 이렇게 해서 그려라. 왜 그러세요? 여러 가지 표현법 중 하나만 저에게 강요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저는 너는 왜 이렇게 원근법 안 맞춰? 저는 촉각상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거라던데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악사와 무희,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여기 볼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정면과 측면을 봉합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
악사를 포함한 두 사람의 여인은 순수한 정면, 무희 두 사람은 순수한 측면에서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어이구야. 정면으로만 그렸죠. 측면으로만 그렸지. 측면으로만 그렸지. 섞어서 그리지 않았었다고. 왜? 지들 사회에서 신분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면 추측해야 되겠네. 앞에 이집트 그리 벽화에서의 나타나는 것들, 정면과 한 사람인데 정면과 측면을 분리해서 봉합해서 그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겠지.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거지만 정면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 측면 어느 한쪽에서만 본 사실적인 묘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시각상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농무무휘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드릴 땐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는 일단 뒤에 먼저 볼게요. 높은 존재를 그릴 때에는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습니다. 우리는 이 벽화에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의 인식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집트 벽화에는 이집트인들의 세계에 대한 고유한 인식,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따지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뭐라고? 예술에는, 죄송해요, 안 보이죠? 예술에는 사람들의 고유한 인식, 사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겠구나. 예술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식, 사고, 가치관을 표현해 주는 거구나. 그게 예술이구나.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라는 것은 찰나의 대상. 이렇게 체크할게요. 보이는 대로, 찰나의 대상, 필멸의 운명,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영생을 약속받았다. 높으신 분들.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 진리 전달에 유리합니다. 누가? 촉각.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넘어와서 빠진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미술의 기능은요. 일반적인 기능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고 낚일 뻔했네.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 미술은 1차적이든 보편적이든 뭐를? 아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옆에 또 네모 쳤어야 되는데 빠진 놈이 하나 있나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읽는 중에 제목에서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세계의 인식과 관련 있는 거구나. 읽다 보니 알게 되었어. 읽는 중에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글의 내용 이해하는 거 읽는 중이야. 읽기 전에는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읽은 후 다 읽고 났더니 이해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읽는 도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옆에 것도 문제 풀러볼게요.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삐리리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거다. 뭐가 아니라?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거다.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집트 그림, 악사와 무희, 시각상에 가깝게 그렸어요. 왜? 한 면만 나타냈으니까. 정면이면 정면, 측면이면 측면. 신분이 낮은 사람, 맞죠? 시각적으로 그렸으니까 사실적이겠지. 무희, 춤추는 사람은 측면, 옆모습 그렸죠? 현대의 추상화와 표현 방식 유사해? 아니요. 현대의 추상화는 오히려 촉각상에 더 가깝습니다. 촉각상에 더 가깝지. 다음 페이지. 본문 거의 다 끝났어. 이집트인, 농문화 무희, 시각상, 찰나의 대상, 필멸의 운명, 파라오나 귀족, 촉각상,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시각상과 촉각상 구별한 이유는 뭡니까? 시각상보다 촉각상이 시각상에 비해 진리의 전달과 인식에 유리하니까요. 미술의 기능과 고대 이집트 벽화의 관련성. 미술이라는 건 보이는 걸 재현하기 이전에 아는 걸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는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고, 오른쪽에서의 뭐 중요한 얘기 있을까? 네. 방금 읽은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게 또 놓치기 쉬웠는데 애매하게 있죠? 네. 귀찮지만 이렇게 네모합시다. 읽은 후에, 엄청 크게 네모칸 하나 해놔야 되겠죠? 읽은 후니까 대놓고 읽은 후에 오러 갑시다. 읽은 후에 옵시다.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한 예술이 아니라 미술은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말 되게 어렵네. 미술이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한 방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읽은 후에 미술을 시각적 경험을 파악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미술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이러이러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르던 걸 알게 되었어. 체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한다. 앞으로 그림을 읽을 때 시각상, 촉각상의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겠어. 다른 글들도 살펴보고 그림을 보는 안목도 키우고 싶어 독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술이라는 걸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건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체크할 필요도 없어. 이거 전부 다 이거야.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여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서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 다 확인했고요. 10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 글을 읽고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인식에 표현하는 예술임을 알게 되었어. 이거는 읽기 전, 중, 후 언제예요? 일단 옆에다가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읽은 후야. 읽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죠. 정답 3번. 데스크. 네.